네, 검찰이 전방위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영 다스 부사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고요. MB의 작은 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 비수수 혐의로 모레 검찰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관련 이야기를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동영 부사장 오늘 검찰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출석하면서 다스는 아버지 회사, 즉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의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MB 실소유주 논란을 지금 부인을 한 겁니다. 이동영 다스 부사장의 검찰 출석 모습 먼저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아니긴 아니었어요. 네, 저 모습 보시고 일단 작은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다스가 누구 거냐 뭐 따라다니는 항상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회사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어쨌든 뭐 지분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은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검찰 출석하는 이동영 부사장의 이제 친아버지죠. 예. 이상은 씨가 어쨌든 뭐 대주주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지금 이동영 다스 부사장 같은 경우는 다스는 당연히 본인의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 거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녹취록이라든지 뭐 주변 정황을 보면 사실은 이상은 회장이나 또 이동영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권을 그다지 행사하지 못해 온 것이 뭐 지금까지 사실이었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이제 일치된 진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동영 씨가 어떻게 진술할지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에 따라서는 다스의 어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스 회장으로 돼 있는 이상은 씨 그동안 뭐 월급 사장, 바지 사장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 왔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했었던 박범계 의원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들어보시죠. 이도영 씨와 다스 직원 간의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영 자기는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또 아버지 이상은 씨를 말합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는 얘기인데요. 직접 음성을 들어보시면 제가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직접 음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직접 음성을 들어보시면 이동영, 이상은 이 사람들이 다스에 그냥 몸을 의탁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생생합니다.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나도 아버지도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월급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지금 내부 고발자가 녹음을 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로 녹취 지금 박범계 의원이 말한 녹취 내용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사촌인 고철업계 사업체와 관련해서 거래를 해요. 네. 그거 그냥 리베이트를 받는데 그게 6억 3천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 거래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6억 3천만 원 내가 줬던 거 내놔라. 그러니까 6억 3천만 원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이상득 의원하고 MB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 건네간 거다. 예, 그렇게 예.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는 나나 우리 아버님이 갈 데가 없다. 그 얘기 자체는 뭐 월급쟁이다 이 의미할 뜻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돼서는 본인 지금 MB 측근들은 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다 말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전에 검찰의 조사와 달리 네. 이번 조사에서는. 근데 단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만 지금 다스는 바로 이상은 씨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전에 했던 진술들, 녹취록 그런 걸 보면 상반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이동영 씨를 조사한다고 해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명백하게 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 그런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고 그러면 예. 결과적으로 진술의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호위하려는 그런 의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나 아버지는 실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뭐 정황이 담긴 지금 어떻게 보면 녹취인데 이게 신빙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게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녹취록 자체는 본인의 음성에 의해서 녹취가 됐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말이죠. 예.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이 뭐 애를 아주 신빙성 있게 뭐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랄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녹취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이제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결정이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녹취록 내용만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증거를 쓰기 어렵겠지만 이거 말고도 뭐 김성호 전 사장이랄지 권승호 전무랄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져서 이 녹취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자근형 이상득 전 의원. 자, 원래는 검찰에 나오라고 했는데 하루 연기를 했고 이제 모레 나오는 걸로 이제 조율은 된 것 같고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는 거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요. 그렇죠. 예. 국정원 특활비 한 1억 원 정도를 이제 수수한 혐의로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이제 모레 받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1년에 그 당시에 이제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그 한국을 이제 방문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무단 침입을 했다가 예, 여론이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들끓었습니다. 그때 원세훈 예. 국정원장 물러나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 만사 형통, 뭐 상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실질적인 그 2인자 아니었습니까? 예. 권력의 2인자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에서 한 1억여 원을 특활비를 그 이상득 전 의원한테 전달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진술이 나와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조사를 하겠다. 것이 이제 검찰의 입장이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진술을 이제 하게 된 것이 모경만 기조실장,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비서실장 했던 분이 바로 이제 모경만 전 기조실장이거든요, 국정원에. 네. 그래서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 당시에 1억 원의 특활비를 현금으로 마련해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갖다 줬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확실한 이제 어떤 물증이나 진술을 잡고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하게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예. 것입니다. 이 여론의 압박을 받은 원세훈 전 원장이 그러니까 본인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넸을 것이다. 자, 이런 그 의혹이 일고 있고 검찰이 그 의혹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이 건네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다른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예. 원세훈 원장이 구명하기 위해서 네. SD한테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상적으로 SD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 먹기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오히려 이상득 씨가 원세훈 원장한테 그 특수활동비 많은데 예. 좀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오히려 정기적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축은행이 있고 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얘기니까 네. 억울하면 저 고소하라고 그러세요. MB는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 비리 덩어리입니다. 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뭐 국정원 상납 오직 하면 사자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4대강, 예. 자원외교, 방산, 예. 비리 예. 이런 것들을 검찰이 또는 감사원이 제대로 못한 겁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MB에게 신세진 거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네. 보훈 차원에서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안 왔기 때문에 이 꼴 된 거예요. MB는 비리 덩어리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이 건네진 이유에 대해서는 원세훈 원장의 구명이라기보다는 이상득 전 의원이 원래 돈을 좋아해서 요구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뭐 이상득 전 의원을 잘 몰라서 돈을 예.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돈을 1억 원을 건너간 건 맞다고 봐요. 그리고 1억 원 자체가 이제 뇌물인 건 맞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와서 호텔에 있는데 이제 잠입을 해서 국정원 직원이 잠입을 해서 뭘 훔쳐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굉장히 있었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근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굉장히 막역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의 사퇴를 막아달라고 해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 그 이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 독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이유는 아까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네. 저게 정기적 상납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진모랄지 뭐 다른 사람들이 5천만 원씩 받고 1억씩 받은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받았다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유치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었고 뭐 영일 대군이라고 할 정도로 고향 이름을 붙여서 엄청난 그 당시에 파워와 핵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상득 전 의원이 국정원에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번에 1억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만약 정기적으로 상납이 됐다고 한다면 이유 없이 뇌물을 받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유 사실 없이, 예. 그렇죠. 그러면 처벌의 범위가 엄청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 박지원 의원 억울하면 고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은 이제 정기적 상납 가능성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상득 의원 지금 이번에 만약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은 뇌물로만 지금 세 번째 조사를 받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세 번째 이제 받는 건데요. 예. 이제 처음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그 임석 그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여 원의 그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제 1년 2개월 그 실형을 선고받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것은 이제 포스코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자신이 아는 지인들이라든지 뭐 측근들에게 한 20억여 원의 어떤 혜택을 주도록 뭐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면서 이제 돈을 받은 혐의로 이렇게 두 가지 그 두 번 이제 사고 처리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두 번째 그 포스코 그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1년 3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되는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몸이 안 좋은 편입니다. 한쪽 눈은 뭐 양쪽 눈이 거의 다 지금 안 보이는 뭐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그러고 지금 만으로 83세니까 이제 우리 나이는 이제 85세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건강 상의 이유로 그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금까지 두 번이나 이제 뇌물 혐의로 이제 사법 처리를 받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뭐 이것이 진실로 이제 밝혀진다면 뭐 혐의가 인정돼서 뭐 법원에서 뭐 형량을 그 네. 선고하게 된다면 훨씬 좀 전보다는 좀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상득 전 의원 입장에서도 이런 혐의 부분에 대해서 뭐 아마 변호인들과 이제 상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소환 날짜를 늦춘 것도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리고 건강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소환 날짜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 부분을 이제 수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이제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축적이 돼 있어서 이번에도 이상득 전 의원이 사법 처리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전방위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인욱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특활비로 명품 구입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검찰이 제2부속실 그러니까 영부인 담당하는 제2부속실의 행정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이민욱 여사를 최측근에서 계속 그 보좌를 했었던 일명 가회동 아주머니 네. 장모 씨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측근들 조사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해동 아주머니라 불린 이제 장모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 초기에 가해동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부터 계속 집안일을 보살펴 주면서 한 청와대로 40년 동안 같이 청와대로 들어갈 때도 있었다고요? 데리고 예. 가서 제2부속실 직원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MB의 부부 어떤 그런 사적인 거에서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김혜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제 쇼핑백에다 10만 달러를 담아서 이것을 청와대 여성행정관 제2부속실에 있는 여성행정관에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행정관을 불러다 이제 검찰에서 대질 수사를 했습니다. 김희중 전 실장하고 이 여성 행정관하고 그렇죠. 대질 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행정관이 나는 쇼핑백으로 받아서 전달한 건 맞는데 그 안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그러면 이 돈 자체가 지금 여성행정관에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김혜숙 여사한테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김혜숙 여사에게 돈이 전달됐을 때의 그 과정, 그럼 관지에서 전달을 했을 텐데
그러면 여성행정관이나 김희중 제1부속실장의 어떤 말이 신빙성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관저의 그 당시에 행태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뭐 그 물건이 놓여 있었는지냐, 그런 것들이 확실히 얘기를 하면 신빙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 돈을 받아서 김윤욱 여사가 직접 관리를 했는지, 아니면 이 장모 씨 아주머니한테 줘서 관리를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0만 달러 관련해서는 김윤욱 여사가 해외에 나가서 사적으로 이걸 유용한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서는 이 장모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예,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어쨌든 측근들 조사는 이루어졌고요. 검찰이 김윤욱 여사까지 소환 조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욱 여사가 어쨌든 그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그 달러로 받아서 그 부분을 뭐 명품을 사든 뭘 사든 하여튼 유용한 그런 어떤 혐의가 있다면 김윤욱 여사도 당연히 이제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관련자들에 대한 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상당 부분 뭐 확신이 든다, 이런 그 판단이 든다면, 그렇다면 이제 김윤욱 여사도 검찰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특활비로 명품을 구입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거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인데요. 자, 이 김윤욱 여사가 박 의원을 이제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박 의원, 특정해서 말한 적 없다, 이렇게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 들어보시죠. 검찰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청와대 여성행정관을 불러 10만 달러 돈 뭉치가 든 쇼핑백을 건넨 것을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8일 김윤욱 여사의 명품 가방 구입에 쓰였다고 썼는데 저는 그렇게 특정해서 말한 바는 없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김윤욱 여사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겠습니다. 김윤욱 여사 측이 국정원 특활비를 어떻게 사적으로 유용했는지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진실을 밝힐 것을 저는 확고히 믿습니다. 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요. 명품 가방이라고 내가 특정해서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명품 구입이라고 말했다는 건데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뭐 차이가 얼마 있을까 싶어요. 예. 단지 단어의 차이는 있는데 명품을 쇼핑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품 가방이 됐건 뭐 명품 쇼핑이 됐건 그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아마 이제 그 박홍근 의원의 그런 이 얘기가 있자마자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김희중 제1부속실장, 청와대 전 제1부속실장이 나는 그런 말을 검찰에서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검찰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은 저 부분이 허위 사실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화면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본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명예훼손이 되는 행위를 할지라도 어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으로서 어떤 진실한 사실로 알고 했다 본다면 사실은 책임이 조각될 수 있거든요. 유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저렇게 조금 한 발 빼는 그렇죠. 발언을 하는 것이다.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이 발언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국회 회기 중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면책특권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발언은 어쨌든 그 면책특권은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국회 내 회기 중에 국회에서 하는 발언도 아니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분명히 그 면책특권은 적용 안 됩니다만, 예. 어쨌든 박홍근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와 관련한 확실한 어떤 그 관련자, 그러니까 김희중 전 그 제1부속실장의 측근이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만한 뭐 그런 어떤 정황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수사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다만 근데 일부 언론에서도 이것은 저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어떤 논두렁 시계, 그 명품 시계하고 이번에 이제 그 김윤원 여사의 그 명품백,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보도라든지 앞서 네. 나가서 이제 좀 폭로하는 듯한 그런 행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그 언론의 이제 지적들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 의혹 관련해서는 한 발 빼는데 그 김희중 전 실장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어떤 제보가 있다,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 또 이제 박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정적인 제보라는 게 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뭐 명품 쇼핑이랄지 명품 가방 구입했던 거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또 다른 김윤호 것인지. 여사와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제보가 맞다고 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박홍근 의원이 명품 쇼핑을 하거나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하는 진술 자체가 만약에 정말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네. 했다고 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예. 자, 김희중 전 실장 비롯해서 지금 옛 측근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버티던 김백준 전 기획관도 지금 검찰 그 진술을 보면은 저희 YTN 단독 보도 내용인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MB에게 보고했고 어디에 썼는지도 다 MB가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백준 전 그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도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예. 이제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 아무래도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어쨌든 받아서 그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사용한 적이 없고 이 특수활동비를 이게 그 가져오고 국정원으로부터 가져오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다 전달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가져오라고 이제 지시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백준 전 그 총무기획관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그 특수활동비를 뭐 횡령을 했다든지 뭐 그런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이게 갑자기 심경, 게 진술을 번복한 그런 어떤 심경의 그렇죠. 변화 이제 요인이 그런 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큰 겁니까? 요인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뭐 유용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뭐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지시를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그냥 그 지시만 따랐을 뿐이고 전달자 역할만 했고 모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뭐 그런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굉장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진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김희중 전 비서관 지금 MB 측은 계속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지난 지 얼마나 됐냐, 이게 진실이 가려지느냐, 내가 MB에게 마지막 진언을 드린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또 탄핵 과정에 보면 말이죠. 그 여러 가지 그런 농단과 관련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백하면서도 진술이 뭐 특검에서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을 상대로도 계속 아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모든 것이 이제 밝혀졌고 또 공범들은 다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어떤 말의 취지는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제 검찰에서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조사들이 탄탄대로 잘 돼 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장 심사 때는 본인이 뭐 돈 받은 적도 없고 모든 걸 부인을 했었지만 구속이 된 다음부터 심경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구속이 되고 나니까 본인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어떤 본인에게 어떤 법적인 처벌에 대한 무서운 측면도 있겠죠. 두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중요한 부분은 검찰에서 구속이 된 다음에서 조사를 받아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걸 부인했다가는 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되겠다 싶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인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참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검찰에서는 수사해서 기소하고 경우 때는 이제 구속할 수밖에 없고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희중 부속실장 같은 경우,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더 이상 MB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석고대죄하고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꼴이 나지 않는다. 이제 그걸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오히려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두원 전 의원 한때 MB 측근이었었는데
이 김희중 전 실장에 대해서 이제 걸어다니는 일정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지금 걸어다니는 지금 폭탄이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MB 입장에서는 김희중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 정돈 전 의원이 얘기하듯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97년 그 국회의원 할 때부터 비서로 쭉 일해왔고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도 계속 그런 수행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정돈 전 의원의 표현대로 하면 하여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이자 분신이자 일정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이렇게 검찰에 협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그걸 또 부인하자니 그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막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공격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쪽에서 더 큰 어떤 폭로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불거진 이런 의혹 말고도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까지 뭐 다른 어떤 폭로가 나올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 어떤 섭섭함이나 어떤 그런 이제 비난하거나 이제 그런 행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더 이상 뭐 어떤 폭로라든지 어떤 더 이상 더 깊숙이 진술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지금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조용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떤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서 어떤 여론의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켜보면서 추후에 어떻게 그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강훈 전 법무비서관하고 그리고 이제 정동기 전 민정수석, 정동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고위 간부까지 이제 지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대응 이런 것은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라든지 김희중 전 부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측근들이 계속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계속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면 초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측근들이 등을 돌리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 이것도 좀 힘을 잃은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홍준표 대표도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데 내가 당 차원에서 비호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런 어떤 비리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이런 것들이 계속 보물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섣불리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다가는 뭐 역풍에 그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상당 부분 이제 거리를 두는 뭐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다만 이 부분이 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애둘러서 표현하는 뭐 그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조인 출신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부적으로 발언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그냥 단지 추측성 보도가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도 제가 볼 때는 정해지 못했다고 봐요. 더군다나 뭐 제가 만약에 변호사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이걸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적폐 수사, 정치 보복,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과 죽음과 관련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죠. 측근들도 조용합니다. 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 발 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옹호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어떤 거래를 한다랄지 할 때는 굉장히 측근과 1대1로 비밀로 하기 때문에 측근도 같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저런 게 있었나 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치 보복으로 갈 수는 없고 단지 이제까지 나온 어떤 언론 보도랄지 이제 검찰의 조사 내용이 이제 대응은 하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봐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정현 선수 아마 지금 경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뭐 테니스 광이지 않습니까? 이 정현 선수라든가 평창 선수단에 대해서 덕담을 이제 건네는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글쎄요. 어쨌든 뭐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뭐 여유를 보인다 뭐 이렇게 예.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화면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정현 선수의 이 쾌거와 관련해서 네. 이제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정현 선수의 쾌거가 평창 올림픽을 앞둔 우리 선수들에게도 큰 용기와 뭐 힘이 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테니스 광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심정은 뭐 이런 글을 한가하게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래도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 이제 과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의연하게 꿋꿋하게 이제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대처할지 예. 그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사실을 뭐 그대로 밝히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하는 그런 수순을 원치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 전 대통령 평창 올림픽 유치도 했고요. 전직 국가 원수기 때문에 이제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해도 이 소환 시기가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수사 자체가 거의 8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막바지를 치닫고 있고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MB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바로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호영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정호영 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2월 21일인가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MB를 불러다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아주 세계적이면서 국가적인 대형 이벤트가 평창올림픽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평창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따낸 것도 이명박 정부 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조사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구속이 된다랄지 이제 그래버리면 이제 평창올림픽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원래는 조사는 2월 초에 하고 결과를 내는 게 맞긴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평창올림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평창올림픽 이후에 조사를 가능성이 좀 크다.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봅니다. 예,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갈래 가운데서 지금 국정원 특활비가 가장 지금 MB 턱끝 밑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국정원 특활비 의혹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의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 간에 교감이 있었다. 이런 문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조사하다가 나온 건데 이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더 지금 관심을 끄는 뭐 예. 그런 사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제 법원행정처와 그리고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과의 어떤 계속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관련해서 의견 교환을 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 먼저 문의를 했고 법원행정처는 우리가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하느라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글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부적절한 예.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 비슷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그 수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고 그 어떤 재판부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면서 서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지금 의혹도 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항소심에서 결국은 그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그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단히 그 실망을 이제 금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그 대법원에서는 가급적 이 전원합의체 이거를 회부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히 의견을 개진했고 실제로 그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는 그 전원합의체로 이제 회부가 돼서 대법원 전원
동의해서 이것을 파기환송이 파기환송이 된 거죠.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병우 다시, 전 민정수석이 또 등장을 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의중대로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뭐 우연인지 몰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진 거고 예. 마치 이제 이 법원과 이 청와대가 뭔가 거래를 한 것이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관들이 이제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이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때 예. 외부에 누구와도 연락을 하거나 뭐 예. 의견을 교환하거나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어제 예. 의견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그 여론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시각은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13명 대법관 전원이 지금 이런 의혹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 전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처음 이전에 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이제 사법부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법관 13명이 이제 저런 식으로 의견을 이제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의견 표명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의 또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전화합의체로 결정을 하고 이제 대법관 13분의 이야기는 뭐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증거법칙에 문제가 있고 법리적인 논점에 있어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사회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저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 간에 어떤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은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문건에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랄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좀 지적을 하면서 했다고 한다면 좀 논란이 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는 외부라는 게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연락을 받고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나 부적절하다 그런 뭐 비판이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그 이번에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그 문건을 보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법원 행정처하고 행정부의 최고의 핵심하고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재판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해주고 전원합의체 해달라. 네. 그리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의사를 표시하고 예. 또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는 그 불만을 좀 잠재우려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건 사실은 민주국가의 삼권 분립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사의 재판 상황을 이게 뭐 청와대가 아니라 대법원장에도 보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 내에서는 이제 행정을 주로 담당해요. 그래서 예. 조직과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나 행정부가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어떤 보좌를 하는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행동이나 행태를 보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문건에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던 건데요. 지금 대법원 13명의 발표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민주당, 국민의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이 혀를 내두를 만한 완벽한 사찰 문건을 생산해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이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왜 이 엄중한 사찰 사태에 대한 대법관님들의 고찰과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참으로 유감입니다. 대법원판 블랙리스트에 분명합니다. 아직 조사하지 못한 파일로 760건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방대하게 그지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대법원이 아니라 상고법원 로비 회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들 모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70년 사법 역사의 최대 치욕으로 기록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13명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발표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13분의 대법관 중 원세훈 전원합의체에 포함된 대법관은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분은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사실 여부를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 뭐 한 목소리로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마지막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 얘기를 보면은 6분은 지금 당사자도 아닌데 왜 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임명된 대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요. 전원합의체 그 당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을 때 13명 가운데 지금 6명은 이미 이제 나간 사람이고 6명은 새로 그 이후에 이제 임명된 네. 그 대법관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법관들이 뭘 안다고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예. 이제 그런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어떤 의혹을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법원 내부에서도 소장 판사들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좀 고참 판사들 같은 경우는 예. 이에 대해서 지금 이쯤에서 어느 정도 좀 문제를 봉합하자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는 간단치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를 두고도 지금 이게 보수 진보 사이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게 블랙리스트 존재,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됐다 이렇게 명확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당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거다. 이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발표 내용에 블랙리스트란 말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 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에 관한 내용을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거점 법관 그러니까 네. 법원 행정처에서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의 성향을 파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뭐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그런데 그 성향을 파악한 법관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우리법 연구회랄지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중심의 이제 판사들 상대로 이런 성향과 동향을 갖다가 수집 물론 비공개로 수집했지만 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사찰의 개념을 넓게 본다고 하면 사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뭐 불이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또 결과적으로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데 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을 하느냐 이거죠. 이 자체는 사실 아까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 간에 어떤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이제 그런 거에 또 일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PC 세대에 지금 암호가 안 풀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PC 세대 내에 있는 것의 내용이 어떤 거냐가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빙산에 지금 나온 내용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이제 주광덕 의원이 전 예. 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이 있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이와 관련돼서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그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부분을 법원의 양해를 구해서 그 PC의 암호를 풀고 조사를 하면 더욱더 이게 파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일을 두고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게 범죄 행위냐 아니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 꽤 이렇게 높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좀 전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도 이미 이 고소 고발이 검찰에 접수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국민적 의혹도 이제 지금 네. 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원 차장의 그 PC에 있는 760개 파일은 암호화돼 있어서 그거를 파일을 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한 4천여 개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삭제가 돼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지 아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열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사법부 조사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냈던 것이고 그걸 열어보면 또 다른 어떤 판도라의 상자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어떤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조사 또는 아니면 사법부 내에 어떤 새로운 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밝히든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추세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게 고소고발이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명수 대법원장 엄중함 알고 있고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두고 이게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정치권 말싸움이 한참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아니고 평양 올림픽을 하고 있죠. 평양 올림픽을 하고 있죠.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입니다.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평양 아시안 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어떤 여성분이 내려와서 내가 방금 TV 보다 왔는데 하루 종일 떠들고 북한 대통령 온 것도 아닌데 김정은이가 와도 그래 하면 안 될 건데 이건 무슨 그런 짓을 하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동계올림픽의 개최국으로서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품격 있는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당당하게 맞이합시다. 자기들끼리만 잔치해요. 좌파들끼리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 평양 올림픽에 의해서 좌파들끼리의 잔치다. 홍준표 대표의 지금 발언 내용도 들어보셨는데, 자, 이런 그 공세가 계속되니까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이틀 연속해서는 청와대에서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한국당은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우리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원한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하는데 사실은 계속 평양 올림픽 얘기를 하면서 재뿌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진심한 의도는 이게 평창 올림픽이 성공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이 사실 성공을 하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득이 될 겁니다. 국민의 지지도 더 올라가고요. 더군다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화해 모드로 들어서고 또 비핵화 관련 것들이 진전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면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공들이 한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곧 있으면은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단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뭐 현송월이 내려와서 우리가 좀 과도하게 접대를 했네 어쨌든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오면 서로 어떤 불쾌감이 없도록 대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더군다나 화해 모드로 가는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을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이걸 우리의 어떤 입장이랄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그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대접을 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겠죠. 더군다나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올림픽을 아무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눈앞에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최선을 하여가는 과정인데 여기다 자꾸 평양 올림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불순한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이 평양 올림픽 굉장히 불쾌한지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문을 낸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니까 아프긴 아픈 모양이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게 최근에 팩트 공격이 가장 아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여자 그 아이스하키 그 단일 팀을 만들면서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발 여론이 상당히 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일부 그런 여론에 편승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결국은 그런 어떤 반발 심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거는 평양 올림픽이다라고 이제 지금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민족의 염원을 담아서 하는 평창 올림픽인데 그거를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까지 그거를 폄훼하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북한과의 어떤 오랜만에 이제 교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지켜보는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안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안보 장사라 할까요? 뭐 그런 거에 이용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무리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좀 여론 그렇죠. 조사에서 좀 지지율이 빠지기 때문에 좀 그렇죠. 의식한
결과로 입장문을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최근에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평창 올림픽 예. 그 남북 단일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청와대가 입장을 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정치권 이 평창 동계올림픽 두고 계속 시끄러운데요. 단일팀 논란을 두고도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올림픽을 갈등과 분열, 반목이 지속되는 갈등 올림픽, 냉전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평창 올림픽 실패를 바라는 것과 같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올림픽이 북한 체제의 선전장으로 전락하고 있고 북한을 위해 어린 선수들이 가슴에 피멍을 들이고 태극기와 애국가가 사라진 평창 동계올림픽이 왜 평양올림픽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는지 냉정하게 반성부터 하십시오. 북한 예술단 공연 문제만 해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처럼 북측 대표단장이 모든 것을 정하고 선택한 적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과 한국당의 뭐 의견은 예상할 수 있는 얘기고 안철수 대표 뭐 좀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통합 반대파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와 그러니까 몸통과 꼬리를 좀 구분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몸통, 머리 자체는 평창올림픽을 잘 치르는 게 몸통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뭐 애수단 공연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은 꼬리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러면 꼬리 자체가 지금 몸통을 흔드는 건 아닌데 네. 이걸 너무나 평창올림픽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관심 또는 네. 언론 자체는 사실은 평창올림픽 어떤 스포츠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정말 오랜 동안 폐쇄돼 있다가 이제서 화해 모드로 가면서 교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고 예. 특히 이제 현송월 단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랄지 이제 그런 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언론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네. 정부에서 정부에서 시켜서 현송화를 그렇게 하라 해서 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몸통과 꼬리를 좀 구분을 좀 해야 하고 지금 일단은 뭐 2월 9일부터 평창올림픽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창올림픽으로 해서 이걸 정쟁의 수단이랄지 아니면 뭐 당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볼 게 아니고 좀 같이 협조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제가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정현 선수 테니스 경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 관련, 정현 선수 관련 이제 실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화올림픽이 1위, 평양올림픽이 2위. 이게 또 엎치락뒤치락 바뀌기도 하고요.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생일 선물로 평화올림픽 실검 1위 만들자 해서 글을 올렸고요. 보수 측에서는 또 그런 평양올림픽 올리자 이래가지고 계속 글들이 올라온 모양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 단체에서 문재인 예. 대통령 오늘 이제 생일이거든요. 그 생일 선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자 그랬기 때문에 평화올림픽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것이 뭐 삽시간에 이제 그런 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르는 뭐 그런 작용을 했고 이에 반발해서 또 보수 단체라든지 이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거를 그거에 대항해서 평양올림픽을 실시간 검색어로 올리자.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일단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더 앞섰던 거죠. 그래서 평화올림픽이 1위를 하고 그다음에 평양올림픽이 2위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실시간 검색어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경쟁하듯이 조작하면서 1위를 하겠다. 이거는 글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이런 방법을 쓰긴 하겠습니다만 네. 또 보수단체에서도 어떤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실시간 검색어를 가지고 뭐 서로 누가 이거를 한번 1위로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생각을 화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문 대통령 생일 맞아서 뉴욕 그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지지자들이 축하 광고도 내지 않았습니까? 뭐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뭐 생일 축하를 받는 대통령이 있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청와대는 별도 행사 없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그냥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올림픽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선수단 땀방울도 잘 보상을 받고 남북관계도 잘 개선이 되는 그런 아주 현명한 올림픽으로 치러지기를 국민들 모두 소망하고 있다는 것 정치권에서 모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